네, 세 번째는 조금 이제 그러면 기후를 위해서 AI나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규제할까 이제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보겠는데요. 예, 갑자기 깜깜하죠. 예.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딥시크 충격이 올해 이제 1월 20일 날 이제 전 세계에 충격을 퍼뜨렸는데 한국은 워낙 그게 가짜다 뭐 약간 속임수가 있다 이제 이랬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물론 과장된 게 있기는 한데 그게 잘못된 얘기는 아니다. 딥시크는 틀림없이 굉장히 적은 자원으로 효율적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그게 인공지능의 전체적인 양적인 마치 그걸 일부에서는 군비 경쟁이라고 하는데 막 장비 막 엄청난 규모로다가 팽창시키고 데이터 막 무지막지하게 늘려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군비 경쟁의 방향을 틀어버린 거는 확실합니다. 저 복잡한 도형 같은 그림은 딥시크는 어떻게 그걸 했을까? 뭐 이런 건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거더라고요. 저도 뭐 제대로는 모르는데 보통은 요새 AI는 매개 변수가 뭐 5천억 개, 1조 개 뭐 이렇잖아요. 여러분들 수학 계산할 때 1차 방정식 매개 변수 x, y 뭐 해가지고 몇 개까지 써보셨나요? 대학교 오면은 x에 n 개까지 쭉 나열하잖아요. 여기 대부분 문과 아니십니까? 그렇습니까? 네. 이제 실수했네요. x, y 두 개만 가지고 뭔가 함수를 구성하면 x가 기여하는 게 몇 퍼센트, y가 기여하는 게 몇 퍼센트 이래서 금방 대충 이제 x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요? 이제 제가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공포 영화를 좋아한다 그러면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그러면 저한테 변수가 젠더, 남녀, 그리고 나이, 그리고 이제 뭐 40대, 50대, 30대, 20대 이런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남자이고 50대 이상이면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남녀 뭐 이런 변수가 한 100개쯤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하려면 아무도 못하죠. 너무 많아가지고 요인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게 100개쯤 되는 게 아니라 100억 개쯤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이 뭔가 그럴듯한 답변을 주는데 왜 이걸 나한테 이런 답변을 왜 했어? 설명해봐. 그럼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설명 불가능성. 요새 이제 설명 가능한 AI 개발되고 있긴 한데 뭐 여하튼 그렇게 해서 1000억 개, 1조 개 매개 변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질문하면 그 매개 변수를 다 써가지고 이제 막 추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무 전기를 많이 먹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 기억해 보시면 일단은 교양 필수를 쫙 배우잖아요. 그다음에 전공에 따라서 자기 전공을 배우듯이 AI도 그렇게 시키는 거죠. 일단 모든 질문에 공통이 될 만한 것들은 교양 필수 매개 변수 1000만 개 해가지고 이거는 언제나 돌려. 그 다음에는 이제 문과 쪽 매개 변수 한 100억 개, 이과 쪽 매개 변수 한 100억 개, 예술 쪽 매개 변수 100억 개 이렇게 해서 분야를 나눠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문과 쪽 질문이 나오면 교양 필수하고 문과 쪽 매개 변수만 가지고서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전개 조금 들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효율화시킨 거죠. 장비를 무한히 늘린 게 아니라 장비가 제한됐다 보니까 알고리즘을 효율화시켰다는 거고 그게 이제 MOE 모델입니다. 근데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라기보다 AI를 무한하게 에너지를 쓰는 방식으로 무지막지하게 가지 않고 굴릴 방법이 없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로축이 온실가스 배출입니다. 저 세로축은 매개 변수인데 저 파라미터 수가 딥시크도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챗GPT나 이런 거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죠.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최근에 인공지능 오픈 AI를 포함해서 개발 업체들이 기후에 진짜 무감감했다. 이렇게 그렇다고 딥시크가 기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죠? 자원을 못 사가지고 할 수 없이 그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기후에 도움을 준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본스 효과라고 하는 거, 리바운드 효과라고 하는 게 윌리엄 제본스가 1860년에 석탄 가지고 제본스 효과를 설명했는데 그게 최첨단 인공지능에도 작동하더라.
이제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 뭐 질문하실 거, 재분수 효과가 뭐냐고요? 그러면 그 딥시크는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화를 추구했는데, 그럼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다른 많은 그 AI 기술들 있잖아요. 그 기술도 지금 개발된 상태에서 딥시크처럼 뭔가 그 프로그램을 바꿔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처음 다시 개발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워낙 이제 유동적이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다 가능하고,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실제로 노력하는 쪽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면서 또 규모도 늘리고, 기왕이면 어차피 경쟁이니까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것도 있는데, 특히 딥시크는 그걸 오픈 소스 방식으로 했고, 지난 2월 20일, 2월 20 며칠부터 시작해서 5일 동안 자기들이 기술을 어떤 식으로 개발했는지 설명회까지 5번에 걸쳐서 나눠서 할 만큼, 다 말하자면 깐 거죠. 다 깠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갖다가 저 모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걸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갈 거냐, 끌고 가고 있냐,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안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 자, 규제 얘기를, 그러니까 근데 효율성만 개선해 가지고는 총량이 늘어나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서, 딥시크처럼 저렇게 하면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전기를 적게 쓰겠네, 이제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이제 총량 규제를 해야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난 나라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예, 말씀하시죠. 규제 얘기가 나와서 그 전에 이제 전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재생에너지 그 발전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이제 발전을 하면은 그 이제 전체적인 가용한 전력이 많아질 텐데, 이런 AI에 대한 규제라든지 효율화가 굳이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특정 지역이 갑자기 데이터 센터 때문에 에너지가 폭증하게 되면 재생에너지로 적시에 공급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기존의 가스화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할 유인들이 생기고, 그럴 가스화력까지 또는 화석연료를 더 태우는 방식으로까지 전력을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스톱을 걸어야 되는 그 이유가 발생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전력이 수요가 데이터 센터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전기차로 전환 때문에, 그리고 가정에서의 난방을 히트펌프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 센터만 AI만 가지고 일상을 살 수는 없는 거니까, 방도 뜨해야 되고 어디 이동도 좀 해야 되고 그런 거니까, 그쪽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거를 감당하는 상황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건 데이터 센터만 그런 게 아니니까. 예. 네, 이게 그 재생에너지나 이런 측면으로 가능하다고 이제 하니까 이제 규제를 꼭 해야 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요게 저는 이제 탄소 배출량만 가지고 보면은 또 이제 그럴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배터리나 재생에너지도 다 어쨌든 어디서 자원을 가져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 반도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되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폐수 문제라든지 물을 끌어오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또 지역 산림들을 다 밀어버리는 문제들, 아까 말씀하셨던 송전탑 문제들, 그리고 거기에 노동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되게 얽혀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점이 되게 많은 이제 그런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메모리나 이제 CPU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전력 소비가 약 한 4% 가량,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5% 가량 된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많은 수준이거든요. 이제 심지어는 뭐 용인 반도체 단지 향후에 한 10여 년 동안에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전력을 공급해 주려면 약 10기가, 그러니까 원전으로 치면은
약 한 10기 정도의 원전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데 그 전력을 어떻게 공급해 줄 거냐, 이제 이런 문제도 당장 현실적으로는 고민이죠. 그걸 설사 호남에서 엄청나게 많은 풍력과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용인까지는 그 전력을 어떻게 보낼래?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고, 반도체 공장도 물 사용량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래? 이제 이런 질문들을 사실 던져야 됩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아직 없는 거고요. 저는 그렇다고 반도체 산업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냐? 그거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거고, 차선으로 생각한다면 차선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반도체 공장을 제가 볼 때는 에너지가 있는 쪽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상식과 반대죠, 그죠? 지금까지 화석연료 시대에는 공장이 있는 곳으로 연료를 이동시키는 습성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에서 석유 유조선에 싣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나라에서 적당한데 자동차에다가 정유소에서 한 걸 넣든지 아니면 석유나 가스 발전소에서 지어가지고 보내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재생에너지는 풍력과 태양광은 산업이 있는 곳에 뜯어다가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발상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있는 곳으로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공장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 같은데요.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보낸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설명이 필요. 예를 들면 지금 재생에너지를 식기가를 용인과 수도권에 세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근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건설할 수 있는 곳 해상풍력과 육상의 태양광 포함해서는 이제 대체로 전남북의 호남 지방인 걸로 알려져 있고 이미 그렇게 계획들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쪽으로 공장을 이동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약간 한 가지 이제 최근에 일어난 불행할 수도 있는 사태 중에 하나는, 불행하게도 최근에 반도체 경쟁이 이제 과거하고 달리 AI 반도체로다가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AI 반도체에서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기업의 미래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게, 그 용인 반도체 계획 자체가 계획대로 될지도 현재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약간 좀 환경 문제랑 사회 문제랑도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있는 곳으로 만약 옮길 때 이게 단순히 에너지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그 제조 과정도 한번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때 지금 혹시 전남이나 그런 쪽에서 지역 간의 그 편차가 아까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역 주민들, 아까 미국의 경우랑 비슷하게 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이건 좀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조율하면서 갈 수 있을지, 혹은 거기 지역에다가 그 데이터 센터가 다 몰아질 경우 그 주변의 농지나 이런 환경 파괴가 더 많이 일어날 때 어쨌든 가장 많이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건 수도권의 사람들이고, 이럴 때 지역 간의 그 싸움으로 될 수 있는, 지역 불균형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안들이 있을까요? 이 녹색으로의 전환 또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딴 거는 그 전에 하던 대로 다 하고 딱 에너지원만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바꾸면 된다, 이런 발상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바꾼다는 얘기는 에너지원이 사실은 우리 집에 있는 지붕태양광 포함해서 기존에 거대한 플랜트 몇 개 있었던 거에 굵은 송전탑으로 수도권까지 이제 소비 많은 데로 쏟은 게 일종의 네트워크 방식으로 수백만 곳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쓰는 것도 또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에너지망에 대한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구조가로 에너지가 있다면 산업을 배치하는 방식이나 공단을 구성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잘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들이 다 바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거를 이해하고 공유하고 참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이제 무모하게 일방적으로 송전망을 건설하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는 것처럼 그런 문제에 속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에는 특히 자연 조건, 땅과 유관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게 관계도가 되게 높은 거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이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와 동의를 구한다는 차원에서 주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제 호남 쪽이 재생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질 예정인데 현재도 송전망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출력 제한을 걸고 있는 마당이라서 지금 호남 쪽의 주민들의 이슈는 거기 공장이 들어오는 게 이슈가 아니라 기껏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놨더니 전력을 개통망에 물리지 못하는 문제. 그래서 그걸 개통망까지 수도권으로 끌고 오려면 이제 대규모 송전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과정이 만만치 않은 그게 이제 주민 동의 받기가 훨씬 더 어려운 거라면 그런 과정을 겪느니 차라리 수도권에 있는 제조 시설이나 이런 쪽을 에너지가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이제 논쟁과 이슈가 적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싱가포르는 나라도 작은데 예전에 뭐 전자회사들 유치하는 것처럼 기업 데이터 센터 왕창 유치했다가 감당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2019년에 이제 못해 이러고 데이터 센터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더 이상 못 짓는다 이제 이렇게 모라토리움을 실제로 선언하는 나라입니다. 선언했고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제한적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풀어주는데 그 풀어주는 조건이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수 있으면 데이터 센터 이제 거의 이런 식이죠. 다는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최초의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무분별하게 짓지 않는다. 이제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더라도 재생에너지 쪽으로 간다. 이제 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고요. 아까 이제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북버지니아는 문제가 많잖아요. 이제 주민들 항의가 있을 정도로. 근데 그래서 주의회가 규제 법안 만들었는데 주지사가 이제 반대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규제 틀들이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기 뭐 제가 인용한 거는 상원의원 한 분이 이제 개탄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면 기후도 살리지 못하고 지역 경제도 살리지 못할 거다 이제 이런 건데 현재 스코어로 해결 안 되고 있다 아직까지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제일 배울 만한 거는 2023년 그러니까 2년도 안 됐네요. 독일 에너지 효율법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2023년 11월 달에 독일의 에너지 효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저거는 데이터 센터법은 아니고요. 뭐 여러분 우리 얘기하는 뭐 냉난방부터 건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규제하는 법인데 그 에너지 효율법의 제4조가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화를 규정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일단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기는 2024년 작년부터네요. 50% 이상 재생에너지로 그리고 내후년부터 2027년부터는 100% 재생에너지로 해라. 이걸 의무화시켰고요. 두 번째는 전력 효율 PUE라고 그래서 에너지 효율 데이터 센터 에너지 효율을 계속 높여라. 세 번째는 냉각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폐열이 발생하는데 그런 폐열을 재활용해라. 심지어는 데이터 센터가 있는 동네 근처의 주택들에게 그 폐열을 난방 열로 회수하는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써라. 이제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국가가 데이터 센터 에너지 효율 등록부 기록부를 만들어 두고 모든 데이터 센터는 매년 3월 달까지 정부에 자기들 에너지 사용 내역이나 계획들을 제출하게 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 아주 가장 기본은 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 정도로 한 나라가 별로 없다는 거죠. 한국은 뭐 근처도 안 갔고요. 저 정도면 그래도 꽤 뭔가 좀 틀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정도면 뭐 다는 아니더라도 기본은 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아일랜드는 또 이제 이미 20%가 넘는다고. 저기 맨 왼쪽 그래프 보시면 아일랜드가 티가 나잖아요. 이 아일랜드가 왜 저렇게 데이터 센터를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법인세가 싸서. 법인세가 싸다 보니까 주로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저기다 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전력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게 된 거고, 그 데이터 센터도 한국이 수도권에 유치한 거와 비슷하게 아일랜드는 이제 더블린 쪽 지역에 수도에 그냥 다 몰려 있는. 지금 20% 넘어가고 있고 2030년까지는 30%도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이제 심각하죠. 그래서 2022년 2년 전에 지속 가능한 데이터 원칙이라고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그냥 원문을 스냅샷을 떠왔는데 6가지 원칙을 세워서 데이터 센터가 경제에 주는 충격, 전력 망에 주는 충격,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 원칙,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심지어는 이제 지역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가 데이터 센터가, 일자리 이런 거 만드니, 뭐 심지어는 이런 거를 아주 기본 틀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저 원칙을 지키도록 제도화를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런 거 보면은 우리는 그냥 일단 많이 만들고 보자, 뭐 이제 이런 분위기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예, 저런 거 참조할 만한 게 없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 정치인들이 잘 눈여겨 보면 데이터 센터 많은 데들 이미 문제 생기고 있고, 문제 생기는 데들 정치인들, 국회, 정부에서 다 저런 고민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예. 네, 다만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인공지능법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인공지능법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환경 얘기만 했지만 환경 얘기 말고 AI가 사회나 이제 뭐 이제 공정성 문제라든지 편향 문제, 젠더 차별 문제 이런 문제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인공지능법을 수년에 걸쳐서 준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작동시키고 있는데, 아쉽게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위험성, 부담들 말고 기후와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들도 담았나? 보니까 아쉽게도 기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안 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유럽의 또 기후 환경 단체들이 또 얼마나 또 셉니까? 그래서 이건 뭐야? 왜 사회에 대한 영향만 해요? 하고 항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강제력 없는 조항들로 일단 하는 수준에서 1차 매듭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일찍이 더 센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더 센 요구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게 그냥 재생에너지로만 하면 돼. 그리고 이게 전력이 부족하면 일정하게 모라토리엄 선언해서 일단 보류해. 그리고 효율 개선 압박해. 이거 갖고 안 되고, 보다 근원적으로 생산자 입장에서 소비자 양쪽 다 입장에서 도대체 디지털 또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얼마만큼 만들어서 얼마만큼 사용하는 게 적정한 거야. 이제 이른바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해오고 있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프랑스 같은 데서는 디지털 소브라이어티, 뭐 디지털 미니멀리티, 이제 이런 걸로 디지털 절제라는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독일 쪽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서피션시, 그러니까 디지털도 효율성 개념이 아니라 충분성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 그게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환경운동이나 기후운동 하는 사람들 치고 너무 심한 과소비는 안 돼, 이제 이런 거를 얘기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뭐 과소비든 과생산이든 과잉생산, 과잉소비 문제 있어. 기후에 안 좋아, 환경에 안 좋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되게 희한한 거는 물질적인 모든 물질 소비라든지 소비재 소비가 과소비가 안 좋다고 얘기하면서 디지털 과소비는 좋은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은, 디지털은 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좀 잊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거죠. 디지털도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를 열나 많이 쓰고 물질도 많이 쓰기 때문에
물질 소비가 과소비를 하면 지구에도 안 좋고 환경에도 안 좋다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도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잖아요. 그러면 디지털도 마찬가지 되겠죠. 디지털도 과소비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고 디지털도 과소비하면 안 좋은 거다. 이제 이런 컨셉은 되게 제가 볼 때는 되게 자연스러운 결론인데 그 디지털은 예외인 것처럼 우리가 빼놓고 있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들은 적정 소비를 하자고 캠페인을 하면서 디지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처럼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쓰면 많이 쓰고 커지면 커질수록 혁신적인 것처럼 착각하는 버릇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 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렇게 디지털 소비의 적정성들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인간에게도 유리하고 사회에도 좋고 기후위기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의 디지털 소비 수준이 뭔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생산도 결정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최근에 특히 생성형 AI는 여러분들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에 생성형 AI를 원하셨어요? 네. 안 원했죠. 물론 나오고 나니까 이거 내가 원했던 건가? 뭐 이제 이런 혼돈이 들기는 하는데 맞아 내가 말하진 않았지만 원했던 건지도 몰라 이런 이제 혼돈이 들기는 하는데 요즘의 AI의 혁신은 공급자가 주도하고 있다는 되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그 전에도 상당히 많은 그런 경향들을 보이긴 했지만 특히 최근에 AI가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AI 기업들도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죽어 이런 공포 분위기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아마 나 이거 챗GPT 안 쓰면 나 이게 탈락할지도 몰라 이제 이 분위기에서 뭐 이제 이런 약간은 편리해서 쓰는 것도 있는데 나 모르면 바보 될 것 같아 이런 불안함과 약간 뭐 언론에서도 그러니까요, 그죠? 너 AI 모르면 너 이 사회에서 지금 생존하기 어려워 이제 이런 식으로 공포 마케팅을 하니까 그런 거에 떠밀려서 하는 것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AI 사용이 뭐야 이걸 질문하는 것은 고사하고 뭐라도 내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제로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구 쓰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이게 통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직 깜깜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느끼는 딜레마가 뭐냐면 기후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게 어느 세대죠? 미래 세대잖아요. 디지털에 제일 많이 빠져 있는 세대가 또 미래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미래 세대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모순적인 딜레마들을 안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푸는가가 굉장히 제가 볼 때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이런 질문 자체를 제가 볼 때는 받아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 생각보다 유럽 쪽에서는 이런 캠페인들이 꽤 된다. 그래서 디지털 소브라이트를 하기 위한 디지털 절제를 하기 위한 뭐 5가지 실천 방안 뭐 어떤 5가지 단계 이제 이런 쪽의 정보들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안 찾아보시니까 그런데 찾아보시면 꽤 접할 수 있습니다. 예, 저런 것들을 저런 분위기가 돼야 빅테크에 대해서 우리가 생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들의 정책이 앞뒤 없이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식으로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에서도 이런 캠페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소리는 몇 년 전에 이런 비슷한 얘기 했다가 혼났다고 욕만 먹었다고 그래서 되게 두려워하시던데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을 그런 것 같네요. 질문 하나 약간 다른 결일 수 있겠는데요. 혹시 개인이나 혹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AI 비율과 기업에서 사용하는 그 AI 비율이 얼만큼 차이가 날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은 AI를 사용하는 게 뭐 정보를 얻는 것 이상의 것을 많이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데 기업은 사실 무궁무진하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네. 뭐 전쟁으로도 갈 수도 있고 무기 개발이나 범죄로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차이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정도가 궁금합니다. 그거가 제대로 된 토크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도
현재 AI 저기 챗GPT나 이런 거 유료든 무료든 이제 사용하는 정도를 시간으로 측정한 단위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뭐 아직까지는 어느 수준이냐면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 뭐 한 달에 몇 번씩 쓰는 사람, 뭐 아닌 사람, 뭐 이러면 대략 한 어떤 60%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요. 기업도 AI를 적용하는 기업 손들어봐, 뭐 이제 이러면 뭐 어디 조금씩 적용한다고 하는데, 틀림없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개인 사용자가 쓰는 것 이상으로 향후에 이제 AI 기업 쪽에서 오피스 쪽에서 쓰는 거하고 제조 쪽에서 쓰는 거, 이제 이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득표율이 제일 높은 후보 쪽 진영에서는 향후에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AI를 삼고 있고, 그 AI의 핵심은 제조 쪽에 AI를 응용하는 거. 그러면 이제 제조 과정의 자동화나 이제 이런 쪽에 쓰게 되면, 그러면 소비자들이 쓰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점핑할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지금 AI는 그냥 가상으로만 존재하잖아요, 우리 눈에는. 근데 피지컬 AI라고 그래서 이제 로봇 형식으로 물리적으로도 자기가 막 움직이고 작동하는 AI,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AI잖아요. 예, 그런 자동차들이 움직이게 되면, 그러니까 연산하는 데만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의 피지컬한 신체가 움직이고 작동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자원량이 별도로 투입이 되게 되면 얘기가 상당히 커지죠. 예. 말씀하시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캠페인 위주의 이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사실 이제 제가 하나 생각난 건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가장 득표율이 높은 이제 후보자가 지구의 날 4월 22일에 페이스북에 이제 기후를 위한 공약들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오늘 밤에 같이 불을 끕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반도체 산업이 공약 1번에 있고 이제 이 기후 공약은 이제 10번에 있는 그런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조금 캠페인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그 캠페인이 소비되지 않게 하려면 진짜 진정성 있는 어떤 법과 제도의 규제로까지 이어지려면은 또 어떤 고민들이 필요한지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물론 이제 향후에는 기업들이 AI를 훨씬 더 많이 소비할 거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AI 소비를 뭐 줄이는 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AI라는 게 그냥 무한히 발전하는 게 남보다 더 빨리, 얼마나 더 빨리 더 많이 발전하는 게 우리 국가의 경쟁력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라는 인식만 가지고 있으면, 정치인들한테 AI를 통해서 경제 성장하고 먹여 살린다고 하는 거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구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대목을 캐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막 AI를 정신없이 외치면서 고작 하는 일이라고는 1년에 한 번 뭐 저녁에 1시간 불 끄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구나, 저분이 지금 본인이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는구나,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런 지적을 하지 않는 이상 그게 진심이든 허위이든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걸 조금 이제 비아냥거리는 투로 한국 쪽이 특히 혁신뽕이 강하다, 이제 국뽕이 아니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특히 디지털 혁신은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AI나 이런 것들이 남보다,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더 많이 개발되는 쪽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없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되게 좋은 차, 굉장히 좋은 차는 엑셀레이터도 쫙쫙 밟아지고 그러면 막 최고 속도도 막 200, 300까지 올라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차는 여러분들 아무도 사지 않을 거잖아요. 브레이크도 굉장히 내가 원하는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되게 잘 듣는, 그죠? 그리고 방향을 바꾸고 싶을 때 방향이 잘 바뀌는 운전대를 가진, 그래서 좋은 운전대, 좋은 브레이크가 있으면서 가속 페달이 잘 듣는 그런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원하지, 가속 페달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고 운전 방향을 바꿀 수도 없는 가속 페달만 굉장히 성능이 뛰어난 자동차를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어쩌면 우리는 AI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도 없고
운전대도 없는 오로지 가속 페달 성능만 세계 최고인 거를 원하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시민이 그렇게 생각해야 정치인들에게 너 되게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질문을 할 텐데 우리는 그런 질문 자체를 안 하는 못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의 공론장에서 뭔가 빠진 게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본인들 수익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니까 굳이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그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얘기하는 거는 유권자이자 국민들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기운동이 그런 부분들을 공론화시켜내고 규제 없는 방향 바꾸는 장치가 제도적 장치가 없는 엑셀레이터만 있는 그런 AI 개발, AI 정책들의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거 하려면 본인이 조금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 저는 소비도 사실은 그렇게 본인의 우리들 시민들이 스스로 체험하면서 이거 문제가 있었던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는 뭐라고 할까요? 이게 모티브로서 작용하는 측면이 오히려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캠페인 같은 것들이 우리 라이프스타일로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관점으로 이런 이제 액션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시겠네요. 그럼요. 제가 1.5도 라이프스타일 캠페인도 좀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해보면 알아요.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거 온실가스 줄이는 게 어렵구나. 근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에서 우리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마을버스만 해주면 그러면 자가용을 주중에 두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대안들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계기들을 준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문제 제기를 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1.5도 라이프 스타일이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죠. 거의 끝인데. 그래서 인공지능 저는 이제 이 왼쪽 그림보다 오른쪽 그림을 선호하는 편인데 우리는 이 기후를 위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과 인공지능을 위한 기후 이제 이게 두 개가 막 섞여 있는데 사실은 모든 자연이 그런 거잖아요. 이제 지구의 유한한 지구의 한계 안에서 우리의 경제도 있는 거고 산업도 있는 거고 우리가 기후를 위한 우리의 삶이나 라이프 스타일도 기본적으로는 기후의 한계 안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거기에는 사실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AI 같은 되게 첨단 기술이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기후 한계라고 하는 게 정해준 범위 안에서 AI도 있는 거고 혁신도 있는 거지 그걸 벗어나서 존재하는 건 없다. 이제 이런 건데요. 그 제 얘기가 아니고 아일랜드가 아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아일랜드의 환경부 장관이 작년에 인터뷰한 내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 환경부 장관은 참 훌륭하시게도 아일랜드가 데이터 센터 문제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나 AI나 어떤 기술도 우리가 지키기로 약속한 기후 한계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가 기후와 인공지능을 위해서 지켜야 될 가장 이제 기본적이고 근본 어쩌면 뿌리가 되는 원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쭉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이제 주로 AI와 기후 말씀을 드렸는데 AI와 기후 사회까지 연결해서 조금 이제 남은 얘기들 좀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두 가지식으로 좀 문제를 던져놓고 나가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AI 같은 훌륭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 그 인공지능한테 요새 이제 자동 청소기도 있고 하니까 청소도 시키고 세탁도 시키고 요리도 자동으로 하게 하고 그동안 우리는 집에 앉아서 시도 좀 지어보고 작곡도 해보고 뭐 노래도 불러보고 뭐 글도 써보고 이제 이러고 싶었잖아요. 근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돼 있죠? 거꾸로죠, 그죠? 인공지능이 시 쓰고 인공지능이 그림 그려주고 인공지능이 소설 쓰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그 인공지능 유료 구독료 되려고 그 알바하고 그죠? 그다음에 배달 돌리고 그러고 있는 거죠. 사정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현실이 위협이 되거나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보면
우리가 AI를 왜 개발하려고 했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이런 경험들을 사실 우리가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과거를 너무 빨리 잊는다고 생각했는데 20여 년 전에 혹시 그런 거 기억하세요? 참여, 공유, 개방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그때 페이스북 나오고 유튜브 나왔을 때 웹 2.0 이런 얘기 했죠. 그때 아마 여러분들도 웹 2.0이 SNS가 민주주의를 엄청나게 직접 민주주의를 가져다 줄 거야 이러면서 한참 흥분했었죠, 그죠? 예. 어떻습니까 지금? 예. 지금 오히려 SNS가 반향실 효과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오히려 이제 극단적인 주장들을 유포시키면서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측면보다 위협이 되는 측면들이 더 두드러져 보이잖아요. 그리고 AI는 심지어는 어떤 게 진실일지를 우리가 모르는 상황까지 만들어낼 가능성조차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AI에 대해서. 그리고 악종학과는 20년 전 얘기지만 한 15년 전쯤에 2009년 10년쯤에 우버하고 에어비앤비 막 생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우버하고 에어비앤비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빈방 그리고 낮에 거의 놀게 주차장에 놀려 있는 잘 안 쓰는 자동차 이런 것들을 알뜰하게 쓰게 해줘서 오히려 환경에 도움이 될 거야. 왜냐하면 추가로 자동차 안 사도 되고 추가로 집을 지어도 않으니까. 실제로 우버하고 에어비앤비의 경영자들이 마케팅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쉐어링 이코노미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경제야. 이러면서 이제 기운동 하시는 분들도 매우 열광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결과가 어땠죠? 우버는 미국 같은 경우 그렇게 테스트하게 죠. 우버는 주마다 다 다른 속도로 도입됐거든요. 우버가 제일 많이 도입된 주가 환경이 더 깨끗해졌을까요? 교통이 더 안 막혔을까요? 결과는 반대입니다. 왜? 첫째,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던 사람들이 자가용을 포기하고 우버를 탄 게 아니고 버스 타던 사람들이 우버를 탔거든요. 두 번째로 놀고 있는 차를 내가 알바로다가 떼어가지고 부업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일거리가 없어서 전업으로 우버 운전사를 했는데 돈이 없는 내가 무슨 재주로 우버 운전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버라는 회사에서 돈을 대출 보증을 서가지고 없는 차를 대출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그거를 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차가 늘어났거든요. 예, 현실은 그렇게 됐죠. 예, 그런 식으로 되고 빈집도 마찬가지죠. 일부러 집을 전세로다가 사버려가지고 그거를 전용으로다가 임대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저게 환경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것도 우리들의 약속을 어겼죠. 블록체인하고 가상코인 투자하세요? 진짜 시대에 뒤떨어지시는구나. 네. 가상코인,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 이런 게 나왔을 때 뭐라고 약속했는지 기억나세요? 해외에 송금을 하는데 송금 수수료가 나오면 많이 드는데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송금 수수료 안 든다.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데 은행 계좌 개설하기 무지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은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거 못 하는데 블록체인으로 하면은 되게 쉽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저거는 탈중앙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평등한 피어투피어 관계를 맺게 해준다. 거의 그림 같죠. 서민을 위해 주고 민주주의를 위하고. 지금 그럽니까? 안 그렇거든요. 수수료 여러분들 요새 처음에 비트코인 생겼을 때 2010년도 전후에서 어느 인간이 재미로다가 피자 한 판 사 먹은 거 빼놓고는 사실은 비트코인이나 가상코인이 화폐로 이용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화폐로 이용 안 되죠. 그래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가 생긴 건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화폐로 이용 안 되고 화폐로다가 여러분들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커피 한 잔 사 먹으면 5,000원짜리 커피 한 잔 사 먹으면 비트코인 수수료는 최소 3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친 짓이죠, 그죠? 수수료 열나 비싸고요. 그리고 화폐로도 쓴 적이 없고요. 그리고 민주적이지도 않죠. 왜냐하면 저거 채굴회사는 상위 10대 채굴회사가 거의 채굴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그들이 저 시장을 주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죠. 저는 인공지능은 여러분들 옆에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죠. 도처에서 발견되고 나름대로 이용하죠. 저는 오늘 문제가 되는 상황만 얘기했지만 블록체인 어디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 쓰시고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예. 블록체인은 그럴 정도로 되게 과장된 기술입니다. 근데 약속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지금도 그런 약속을 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정치권에도 그래서 저걸 지원한다고 또 많이 그러시죠. 작년에 노벨 수상자는 사실은 누구였냐면 AI였어요. 적어도 세 사람이 관계가 돼 있는데 하나가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알파고 개발하는 회사의 사장이었까 회사인 이제 딥마인드가 CEO였던 데미스 허사비스가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뭐로? 단백질 구조 예측과 모듈로 알고리즘으로. 예. 저 사람이 하나 받았고 두 번째는 나중에 이제 별도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시간 내면 제가 이제 제프리 힌튼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제프리 힌튼이라는 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고 있는 인공지능을 인공신경망, 심층 신경망 모듈을 알고리즘을 개발해낸 분이에요. 그 개발해내서 맨 처음으로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고양이, 개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잘 알아먹어. 그거를 자기 대학원 조교들하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경진대에서 우승했죠. 우승한 다음에 구글에 있다가 뭐 하여튼 이제 이분이 있고 세 번째는 노벨 경제학상 받은 데런 에스모글루라는 분인데 저분은 저것 때문에 받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AI 때문에 받은 분은 아닌데 AI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을 많이 해서 유명하신 분이죠. 세 사람 다 달라요. 데미스 허사비스는 AI가 10년 안에 일반 인공지능이 될 거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지하게 유용한 역할을 해줄 거다. 이런 이제 낙관적인 견해를 뿜뿜 뿜어내시는 분. 대한민국의 유명하신 분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근데 제프리 힌튼은 반대예요.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다면 쓰기에 따라서 되게 막강한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분은 AI를 핵폭탄 같은 거로 핵무기 같은 걸로 인정을 해서 잘 쓰면 되게 좋을 수도 있는데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서 되게 통제를 잘해야 된다. 근데 기업들이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10년 동안 근무하던 구글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냥. 예. 저 사람은 그런 거 뭐 굉장히 지금 AI는 너무 위험해졌다. 이제 이런 걸 강조하시는 분이고. 데런 에스모글루는 전혀 다릅니다. AI가 죄인이 아니고 AI를 어떻게 쓰기로 결정하는가, 누가 결정하는데 그걸. 그러니까 우리 모두 좋은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AI는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지금 데이터 센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너무 과잉됐으니까 기후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결정을 사회적으로 잘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하면 AI는 좋게 쓸 수도 있는데 몇몇 빅테크의 오너들에 의해서 그들이 돈 버는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식으로 AI를 개발을 한다면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우리들 일자리도 불안해지고 그렇게 갈 거다. 이제 그래서 누가 AI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쥐는가가 진짜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누구 말이 제일 그렇게 보입니까? 약간 기회주의적이시네요. 근데 지금 그 데런 에스모글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굉장히 좀 부정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통제를 할 수 있느냐? 결국에 이제 AI를 개발하고 소유한 대기업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방식으로밖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걸 지금 통제하고 있지 못한 그 현실을 되게 좀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데런 에스모글루의 긴 이야기를 들어보시려면 한글책으로 번역된 권력과 진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안 어려워요. 되게 재밌습니다. 예, 경제학자지만 숫자 하나도 없어요. 예, 다만 이제 양이 좀 두꺼워. 벽돌책인데 거기에 뭐라고 말했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사결정권이 중요한데 그 의사결정권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 지금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1월 달에 퇴임하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기술과 산업 복합체들이 과두제를 이루어서 산업을 AI나 첨단 산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게 1950년대
아이젠하워가 했던 군산복합체 그때 군부하고 산업이 짬짬이를 차고 군비 경쟁하는 쪽을 경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그때는 군산복합체가 문제였는데 지금은 기술산업복합체가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화두를 남기고 그만둬 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그하고 비슷한 분위기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죠. 예. 그냥 중립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죠. 예. 그런 걱정을 하게 만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기술은 원래 AI 지금 막 생성형 AI 기술의 원조가 되는 알고리즘은 2017년에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attention is all you need 뭐 이제 이런 너무 짧은 논문으로 구글이 먼저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생성형 알고리즘의 핵심 기술을 먼저 어나운스한 건 구글인데 돈은 지금 누가 벌고 있다? 오픈AI가 벌고 있죠. 오픈AI가 그 실험실에서 이제 경쟁하던 거를 우리들한테 갖다 준 거거든요. 예, 우리들한테까지 AI를 끌고 온 그 배경 중에 하나는 AI를 공부를 막 시켜가지고 우리 같은 사용자들 자기들끼리 노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사용자들끼리 한테 하려면 답을 엉뚱한 걸 해서는 안 되잖아요. 폭력적인 발언, 그 다음에 차별적인 발언이나 뭐 19금이 넘는 발언, 대답들 이런 게 퍽퍽 튀어나오면 이루다처럼 문제가 된다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시간당 $2짜리 영어 하는 이제 케냐 노동자들, 우간다 노동자들 수천 명, 수만 명을 시켜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봐. 그럼 대답하는데 이게 되게 19금짜리 대답을 해. 그럼 넌 이 대답하지 마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시켜. 그리고 폭력적인 대답을 해. 그거 하지 마. 이렇게 가지고 수많은 인간 노동들이 들어간 다음에 우리 손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말을 되게 제법 공손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옛날 데이터로 가지고 공부했다면 옛날에 인류가 저지른 온갖 폭력적인 것, 온갖 차별적인 것, 온갖 나쁜 행동들을 한 것들이 다 섞여서 공부를 받을 거잖아요. 그중에 윤리적인 거, 윤리적이지 않은 거를 AI가 준비해내는 능력은 없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 차례 필터링 된 거는 저게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저거를 시간당 2,000원, 3,000원 받고 저거를 할 때 온갖 이 폭력적인 발언들, 19금 발언들을 나오는 걸 너 그거 하지 마. 그리고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일단. 그래서 저거 노동을 한 사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쌓였다는 거죠. 우리한테 심야에 상담해주는 술 먹고 가도 되게 인내력 있게 상담해주는 챗GPT 뒤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예. 에너지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평범한 시민,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이렇게 굉장히 고달픈 노동 에너지, 심지어는 감정 노동이 수반되는 노동 에너지들도 썼던 거죠. 예. 그리고 우리는 챗GPT하고 그런 거 생각 의외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나의 개인 고민을 챗GPT하고 상담한다? 그거 저 오픈AI 서버에 다 저장되는 거 알고 용감하게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참 대범하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집에서 오늘 아침에 나오셔서 이따가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시중에 있는 CCTV에 몇 번 찍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몸이? 런던 기준으로 이거 런던에서 캠페인 하고 그랬거든요. 런던 기준으로 보면 300번 찍힌다고 그러거든요. 그 데이터 언젠가 여러분들 다 AI가 학습합니다. 예. 지금도 그거 쓰고 있지만 그런 거 학습 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유명한 게 저런 대목이죠. 당신이 구글을 검색하던 때가 있는데 이제는 구글이 당신을 검색한다. 예. 그래서 당신한테 상품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또 다른 글들도 있었죠. 내가 쓰고 있는 서비스가 공짜라면 아마 틀림없이 당신이 상품이 되고 있는 걸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다 AI가 를 우리가 편리하게 쓴다고 그러고 우리가 상담도 하고 뭐 별일, 왜냐하면 쪽팔리지 않으니까. 사람한테 상담하면 쪽팔린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AI는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상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다 저장되고 학습됩니다 나중에. 이거 되게 위험한 행동이신데 이런 일들이 심지어는 청소 로봇 집안에다 풀어놓으면 청소 로봇이 집안 다 찍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거는 LG 중국 그 전자회사 서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다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감각, 우리들의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는 굉장히 상당히 무너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챗GPT가 나오기 전에 하버드대 그 명예교수인 슈사나 주보프 같은 경우는 감시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지금 시스템들이 디지털이나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전되는 것들에 대한 위험들을 저기를 했죠. 이거는 뭐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 얘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더 뛰어난 기술일수록 잘 컨트롤해야 된다. 이제 기후를 위해서든 우리 사회를 위해서든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든 잘 컨트롤해야 되고 잘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제어하지 않으면 뛰어난 기술일수록 뛰어날 수도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는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규제 얘기하면은 특히 한국에서는 혁신을 방해한다 이제 이렇게 빠져버리는 케이스가 굉장히 쉽고 정치권에서는 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 규제를 신호등 체계를 만들고 교통법을 엄격하게 하고 안전띠라든지 에어백이나 이런 규제를 강도 높게 한 게 자동차 회사에게 불리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 오히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탈 수 있었고 자동차를 시내에 끌고 나올 수가 있었고 그래서 자동차가 더 풍부하게 많아진 거거든요. 라이트 형제가 100년 전에 비행기 만든 다음에 처음에는 비행기 타는 게 약간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잘못하면 떨어지니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관련된 규제들이 계속 생기고 안전 규정들이 생기고 우리 지금 뭐 감시대 통과하려면 골치 아프잖아요, 공항에서. 그런 걸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비행기가 사고도 안 나고 나중에 테러도 안 생기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할까요? 대중용 비행기가 유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약 사 먹고 음식 사 먹는 거는 미국의 FDA나 한국의 이제 식약청 이런 데서 규제를 엄청나게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 먹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이제 가공식품 소비가 더 늘고 의약품 소비가 더 느는 거잖아요. 그런 규제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혁신을 유도하거든요. 더 나은 제동장치 그리고 더 나은 효율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게 해서 특히 환경은 그렇죠. 환경은 환경 규제를 할수록 환경 피해가 없는 혁신들을 만들어내려는 유인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어떤 규제는 되게 혁신하고 양립하거나 어떤 유형은 혁신을 촉진하는데 우리는 그냥 규제는 다 혁신의 방해가 되는 거야. 혁신의 방해가 되는 규제와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를 구분하고 이제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한 컬럼에서 인용한 건데 이제는 AI도 비행기 안전한 비행기 규제를 만들어내듯이 그런 안전 규제들을 기후를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글들인데 우리 이런 거를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러면 AI가 좀 더 사회나 기후를 위해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 질문의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또 이것과 무관한 뭐 어떤 질문도. 대선 후보에게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좀 AI 정책을 어떻게 해 나갈지 좀 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AI가 기후나 사회에 부담을 주는 측면들이 워낙 우리 사회에서 공론장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 주로 했지만 사실은 저는 AI를 또 잘 쓰고 있고 AI 그러니까 기술 혁신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인데 제 과거 경력도 그런데 AI가 틀림없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어떤 산업과 기술이 중요할수록 그 중요한 기술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사회적 생태적
위험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근데 지금 대선 후보 주력 대선 후보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AI를 어떻게 많이 만들 건가,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규제를 얼마나 많이 풀 건가. 사실은 알고 보면 있지도 않는 규제를 푼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한데 규제를 많이 풀고 오직 지원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것만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기업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몫이 그런 거지만 공공은 또는 정부는 기업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면 안 되고, 정부는 그렇게 진흥되는 것, 촉진되는 것과 함께 그것이 국민에게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생태적인 파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긍정과 부정을 함께 보는 게 공공의 진정한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대선 후보님들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는 것 같다. 그게 결국은 이후에 본인들이 이제 발목을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의 입장에서 중요한 기술이면 중요한 만큼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함께 봤으면 좋겠다. 규제에 대해서 겁내지 마시고 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취하는 게 표에도 도움되고 이후에 정책을 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